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오늘부터 이제 또 3주 동안은 아주 스페셜한 전쟁사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일종의 외전쯤 될까요? 외전이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장팩.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풍부한, 더 융성한 자료들,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 명칭은 달라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죠? 재밌을 거예요. 영국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사실은 이 안다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승패와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정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정보가 무기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보가 곧 무기였던 20세기 치열한 첩보전과 스파이들의 활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첩보전 하면은 보통 지금의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다면 첩보전의 제대로 된 역사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첩보전의 역사 언제가 시작이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른바 이제 간첩을 이용한 첩보 활동은 시작됐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그리스 시대 이제 프로스넥스라는 이식 특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특사가 하는 일이 주로 간첩질이었어요. 벌써 신화에도 나오는 그렇죠. 그다음에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있죠. 알렉산드로 디마의 삼총사에 보면 네. 그 프랑스의 루시페르 추기경이 있었고 영국의 버킹엄 공작이 있었죠. 네. 서로 측근들한테 스파이를 심어놓고 가장 유명한 이제 밀라디라는 이중 간첩이 거기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삼총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All for one, one for all. 노래 있잖아요. It's making all for one. 그래서요, 교수님. 아니 혹시 스파이세요?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다른 채널의 스파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뭔가 감이 국방 왔는데 TV를 지금. 위해 삽니다. 아닙니다. 방금 아까 그리스 얘기하셨는데 정보전은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자병법이 춘추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 배웠다. 근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상대의 정보를 어떻게 알 거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경험 속으로도 모른다. 아무리 똑똑해도 추론해도 안 된다.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적한테서 빼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명장은 적을 알아야 이긴다. 알려면 정보의 힘이다. 손자가 벌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하죠. 그래서 훌륭한 명장은 스파이를 잘 운용해야 한다. 손자가 그럼 어떤 간첩이 최고의 간첩이라고 그랬냐? 그 이중 간첩입니다. 이중간첩. 간첩 중에 간첩은 이중 간첩. 더블 에이전트. 지금 박쥐라고 박쥐, 했죠.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근데 특이하게 영국에서는 이중간첩을 두더지라고 불러요. 오. 그죠? 영국에서는 이중간첩을 왜 두더지라고 부르는 거죠? 조직 내부에 숨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땅굴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땅굴도 아니지, 조직 내부에 숨어 있으니까. 그 땅 안에 그냥 그렇죠. 다 근데 쓰고 있어. 손자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이중 간첩이 제일 중요하고 부리기도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양쪽을 거래하기 때문에 항상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이중 간첩이 있어야 다른 모든 스파이들을 제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고 제일 부리기 힘들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이중 간첩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성공한 간첩 그럼요. 작전도 다 이중 이중 간첩. 작전. 가장 실패한 작전도 봤다 이중 간첩 작전이에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국의 최고의 학교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네, 아닙니까? 그 대학생들 중에 이제 마음속의 조국을 소련으로 산 이 공산주의 사상을 물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좋은 기관에 들어가서 소련을 위해 봉사하자. 그 중에 한 명이 영국 정보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한 활약을 하죠. 간첩은 하여간 언젠간 들통이 나거든요. 네. MI6에서 이게 정보가 샌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내부에 누가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CIA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해서 두더지 색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색출 작전의 총책임자가 킴필비라는 유능한 요원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중 간첩이었어요. 두더지 보고 두더지를 잡으라고 한 거죠. 어떻게. 그래서 CIA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하니까 그쪽 정보까지 막 빼내요. 들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들통 나는 것까지도 다 이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체포 직전에 소련으로 망명해버립니다. 영웅으로 촥 대접하고 있죠. 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네. 벌어졌던 첩보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첩보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한 첩보전이 오갔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방식으로 첩보 작전이 펼쳤는지 제대로 알아보려면 실패 사례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그렇죠. 왜 제가 실패 사례를 꼽았냐면 네. 실패 사례는 뒤집어 보면 최대 성공 사례예요. 상대방에 보면. 아, 잡아냈으니까.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렇죠. 아니죠.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독일의 대영 첩보 작전의 대실패 사례예요. 나치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독일이 이제 첩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군 제독 출신인 빌헬름 카나리스라는 그 제독이 마타리 애인이었다. 그렇죠. 마타리. 아브베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독일 첩보 조직이었는데, 그러니까 1939년쯤 되면 꽤 유럽에서 광대한 첩보망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사실 세계 최고의 첩보 조직은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국 사람들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신사. 그다음 신사. 네. 전혀 첩보에 관한 하나는 전혀 아니에요. 치밀하고 꼼꼼하고 능구렁이 같아요.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국 내에 있는 독일 첩보망을 영국 MI5 방첩부대죠. 완전히 소탕해버려요. 완전히 소탕해버리는데, 근데 이때까지 사실 독일은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막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영국 침공 작전, 바다사자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되니까 첩보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명령을 해요. 영국 내 독일 첩보망을 재건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독일이 한 일이 뭐냐면 25명의 첩보원을 공수낙하로 영국에 뿌리는 거예요. 영어가 가능한 애들. 사실 별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갑자기 첩보 내용이 무전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제대로 된 첩보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일의 아부베어 조직이 고무가 돼요. 그러면서 많은 첩보원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 120명 정도를 영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 첩보원들이 독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포섭한 영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누구냐면 아서 오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독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독일 아부베어가 이사를 포섭해가지고 우리 첩보원 해라.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선 바로 배신을 때려요. 영국에 가서. 그렇지. 그러면서 불었어요. 정보기관에 불었는데 영국 정보기 너 당분간 독일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야야야 그냥 해. 그러면서 아서 오웬스가 중요한 정보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독일 첩보 조직이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첩보원을 우리가 포섭한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아부베어가 실수를 하게 되죠. 영국 내에 있는 독일 첩보원들을 접촉시켜요. 얘한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아서 오웬스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얘들한테. 독일에 타전을 하라. 네. 근데 이 첩보가 MI5가 일부러 흘린 첩보예요. MI5가 정말 교활했던 게 독일 내 첩보 조직이 한 명도 색출 안 되면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은 또 잡아서 처형시키고 몇 명은 또 잡아서 체포했다고 언론에 흘려요. 친밀하네. 그 다음에 MI5가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주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정보 찾아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주니까 이게 독일어선 이거 환장하는 거. 이게 뭐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정보라고 생각해요. 막 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일망타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네를 언제까지 살려놓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까지 살려놔요. 요 조직을. 그 정보를 또 흘리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노르만디가 상륙 지역이 아니라 바드트 깔레가 상륙 지점이라는 걸 계속 정보를 흘린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마지막까지 독일이 속았던 이유가 바로 이 작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어떤 이중간첩 작전, 이 작전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죠. 손자병법의 의미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간첩은 역정보를 가지고 야, 들어간다. 이 재미있는 얘기를 2차 대전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안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하려고 그러셨군요. 자, 제2차 세계대전 하면은 독일의 이 암호 기계 에니그마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좀 대단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암호 이게 힘들잖아요. 난수표 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에서 또 독일군이 암호 덕에 많이 이겨봤고, 그래서 역시 독일답게 기계를 만든 거예요. 따다닥 하면
이걸 기계가 자동으로 착착 변환해줘. 요즘 컴퓨터가 하는데 그거를 타이프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것이 암호 변환기를 통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그 서버를 가지고 있는 주인도 그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그렇죠. 못 보게 만들어 예,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식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애니그마라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시원치 않았죠. 네. 그러나 어쨌든 독일이 개발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절대 못 푼다. 당시로서는 풀기 굉장히 힘든 그런 기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블레틀리 피크라는 캠프를 만들어요. 이거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앨런 튜닝이라고 천재 수학자를 투입해서 요걸 애니그마를 해독합니다. 이게 결국 규칙과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어떤 게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때부터 영국하고 독일의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어. 그러면서 토니바퀴 3개가 5개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근데 1942년에 개발한 애니그마 때문에 영국이 그걸 해독을 못했었거든요. 이때 유보트가 애니그마를 사용하면서 대서양에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려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는 수송선단이 계속 격침이 되는 거예요. 그 영국이 거의 뭐 고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영국이 43년에 이제 콜로서스라는 애니그마 전문 해독 기계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해독에 성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양상이 바뀌죠. 이게 사실 애니그마 같은 그런 암호 기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일회용으로 암호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사용하면은 한 번의 작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애니그마 같은 건 한 번 해독이 되면 그 뒤로는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정말 대단했던 게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70년대까지 상업용 보안 기계로 사용이 돼요. 생각해보면. 해독될 거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을 그렇죠. 못했어요. 사실은 유보트가 이제 모이라는 데 가면은 미군 함대가 기다리고 있고 이쯤 되면 누구나 알아요. 이 그넓은 바다에서 네. 집결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분명히 암호가 센 건데 독일은 저걸 해독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던 애니그마였는데 첫 보전 하면은 기술력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 중에 또 우리 20세기 또 첫 버전 중에는 보면은 또 이 상상 초월의 또 이제 무기들이 막탁하면 퓨 나오고 막 툭툭하면 퓨 사진 막 이러고 툭툭 막 이러지 않습니까? 첫 버전에 관련된 무기들 무기고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스파이는 인류 문명 초기에 등장한 아주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첩보 무기의 역사도 오래됐다는 얘기죠. 오늘은 20세기에 사용됐던 각 나라들의 첩보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부는 스파이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변장시킨 비밀 폭탄들을 대거 제작합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의 통조림형 폭탄이죠. 평범한 과일 통조림으로 보이겠지만 통조림을 따는 순간 안에 있는 뇌관이 작동해 펑! 순식간에 터지게 됩니다. 크기는 작아도 파괴력은 대단했죠. 다음은 역시 독일의 초콜릿 폭탄입니다. 과일 통조림 폭탄과 비슷한 원리의 폭탄입니다. 초콜릿 모형 안에 강력한 포약을 집어넣어서요. 초콜릿을 쪼개거나 잡아당기면 뇌관이 작동해 7초 뒤 폭발하는 시스템이었죠. 자,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은 소음권총, 회중시계형 권총, 지팡이형 총, 만년필용 권총까지 당시에는 첩보원이 비밀 암살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무기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첩보 기술이 앞섰던 나라였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U2 전략 정찰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냉전 시대 때 등장한 혁신적인 무기 중에 하나였죠. U2기는 소련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1955년 미국 CIA가 기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 전략 정찰기입니다. 기체 이름에 정찰기를 의미하는 R자를 쓰지 않고 U자를 쓴 이유는 CIA가 기체의 목적과 개발 경위를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U2기는 주, 야간, 악천후 구분 없이 지속적인 정찰이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높은 고도나 장거리 전략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신호, 영상, 전자정보 수집 및 전파 교란 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냉전시대 때 활약한 U2는 새로운 무인 고고도 정찰기가 등장하면서 퇴역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는 첩보위성이 최고의 정찰 장비가 됐죠. 냉전이 극에 달하던 195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보내는 데 성공하고요. 그 뒤로
첩보 위성을 보내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은 1996년까지 약 1천억 달러, 하나로 약 109조 6,8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 오늘날 첩보 위성의 영상 기술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관리들은요, 러시아의 해군 기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번호판까지도 읽을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이렇게 첩보 위성이 나날이 발전하다 보면 앞으로 더 이상 첩보 요원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 첩보전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기고의 문은 다음 이 시간까지 굳게 잠가두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국가들이 정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손자 때부터 나왔던 말인데 이때서야 깨닫고 공식 정보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네. 비밀 기관이었던 것들을 뭐 승격을 시키고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MI6. MI6고 미국의 CIA, 네. 소련의 KGB. 갑자기 하나가 궁금해졌어요. 네. 아까 MI5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MI5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MI6가 된 거예요? MI5는 방첩, MI6는 해외 공작. 방첩 막는 것이 MI5. 들어가는 것이 MI6. 네. 이런 것도 깨알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막 무슨 얘기하다가 너 MI5는 뭔지 아냐? 그거 뭐 6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장난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여기 정보예요. 그러려고 저희 방송을 보는 건 아니지만요. 뭐 깨알같이 저희가 또 많은 걸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멋있어요. 뭔가 좀 비장한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사실 첩보 대상으로부터 몰래 정보를 빼오려면은 좀 비밀리에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소위 첩보전이라는 것이, 물론 첩보전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거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제 굉장히 네. 거대해지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인 상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를 첩보전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방금 말한 CIA나 KGB 같이 국가 단위의 대형 첩보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첫째는 상대방한테 빼오는 거 규모도 어마어마해지고, 또 방첩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구가 일단 거대해지게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20세기라는 게 기술의 시대잖아요. 기술의 시대가 되니까 정보 빼오기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사람한테만 투자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요즘에 인공위성도 띄워야 되고 그렇죠. 별거 다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손자를 인용해야 되는데, 정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정보원을 부리는 것보다 분석하는 능력. 그렇죠. 우리가 여지껏 전쟁사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빼오기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석하려면 온갖 거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 커지고 국가 체제에 관한 모든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고 그거 또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대 기구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헤드쿼터처럼 된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시 대통령이 CIA 국장 출신이잖아요. 지금 푸틴은 KGB 대령 출신이에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정보기관이 그야말로 힘의 한 기치가 나라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세계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사령부가 된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첩보기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CIA도 유명하고 KGB도 유명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첩보원 하나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 007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007? 원래 그 작가가 이언 플레밍이죠. 근데 이언 플레밍이라는 사람 자체가 영국 정보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들 2명의 캐릭터를 섞은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한 멀티플레이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격투, 그 다음에 뭐 폭파, 뭐 정보 분석 이런 거 다재다능했었거든요. 이 둘을 조합한 인물이 이제 이 사람 창작물에서 제임스 본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MI6 이게 네. 그 영국 대외 첩보부, 이게 이제 1912년에 창설이 되는데 거의 세계 최초의 첩보 조직이에요. 초대 국장이 누구냐면 이름도 길어요. 맨스필드 조지 스미스 커밍이라고 해서 약간 부모님이 이 사람이 장수하길 바라셨나 보네. 김수함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해군 출신이에요. 네. 근데 해군 출신인데 1차 세계대전부터 이걸 운영을 하면서 아주 뭐 혁혁한 성과를 올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MI6의 국장들은 항상 이 사람 이름을 따서 C로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임스 본드 영화 보면 항상 맞아. M, Q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이니셜로 그 한 글자로 이니셜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군요. 그렇죠. 이게 수많은
수많은 문학 작품과 수많은 영화에 이런 방식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서 시작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왜 영국의 이런 첩보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건지 왜 그런 건가요? 사실 뭐 영국만 강한 건 아닌데 일단 영국이 앞서갔던 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곳곳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임스 본드도 원래 설정에는 자마이카에서 활동한 거로 돼 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첩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첩보원으로 훌륭한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다른 나라 문화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능력. 스파이는 결국 빼오려면 먼저 맞춰줘야죠. 세계적으로 보면 결국 첩보를 잘하는 나라는 다문화 국가. 그리고 솔직히 큰 나라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수십 개 종족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쭉 깔려 있고. 그쵸. 이른바 그러니까 어떤 식민 제국을 경험해본 그렇죠. 나라. 예, 그런 나라들이 첩보에 강해요. 근데 작은 나라로 성공한 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 유대인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네요. 지피지기면 그렇죠. 백전불패인 그렇죠. 걸로. 예, 그래서 수학만이 아니라 역사 문화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구열을 불태워주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다. 인문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스파이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빼고. 저는 심리학적으로 안 돼요. 전 누구를 맞춰주는 게 너무 싫어요. 누가 나한테 맞춰주는 게 좋아. 스파이를 당하기에 참 좋은 스타일이에요. 누가 맞춰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 그냥 뭐 툭 찔르면 바로 그럼요. 영국의 첩보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사실 냉전 시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첩보전의 시대였죠. 그 중심축에 있었던 소련의 KGB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KGB는 언제 창설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917년에 정말 안 좋은 거 있죠. 그 비밀 경찰. 비밀 경찰이라는 게 정말 비민주적이고 정말 안 좋은 종인데 이 비밀 경찰 역할을 했던 체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원류를 따져보면 체카긴 하지만 역할이랄까 이런 게 그대로 개성된 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NKVD라는 그 첩보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군 첩보 조직인데 그게 거의 이름만 바꿔서 KGB가 돼요. 이름만 바꿔서 KGB가 되는데 미국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KGB 본부를 찾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KGB 본부를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모스크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내 한가운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CIA 생각에서는 설마 저런 중요한 첩보 구석에 부서가 있겠지. 또 교회나 시골에 있겠지. 왜 한가운데 있겠냐. 대놓고. 근데 보니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KGB를 보면 느껴지는 게 약간 첩보부라는 느낌이 우리 보통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던 사는 사람들의 첩보 하면은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왠지 매너 좋아 보이고 막 이러는데 KGB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딱딱하고 예, 저막 선글라스 끼고 있을 것 같고 항상 총 차고 있다가 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냉혈한 같은. 네. 그다음에 KGB도 조직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냉전 붕괴 직전까지 조직원 수만 한 70만이었어요. 와, 70만 명이요? 예. 우리나라 군인보다 많아요. 이런 비공식적 예. 정보원들까지 지금 어마어마했어요. 와. 그다음에 KGB 내에 소련 군과는 별개로 KGB 내에 전투 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와, 이게 전투 조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완벽하게 다른 내용인데 정보기관이 전투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건 무소불위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KGB 국장 같은 경우에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어요. 그럼요. 마음만 먹으면 소련군 내에서의 어떤 부대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럼요. 아니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투력까지 가지고 있다. 이건 뭐. 그다음에 당시 그 1년 예산이 네. 우리나라 돈 22조 정도. 22조. 첩보 조직인데 지금 유명한 세계 첩보기관들이 기원이 보면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재정 시대부터 나왔는데 비밀 경찰, 그러니까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비밀 경찰. 그다음에 이제 전쟁하면서 나온 군 정보대, 아까 왜 해군 정보부 같이.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저항 지하 조직이요. 네. 그런 것들이 연원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2차 대전까지 다 합쳐져요 또. 아. 그런데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게 강했던 나라는 비밀 경찰 그런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KGB도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KGB라고 다 그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정말 첩보원들은 정보원들은 아주 평범한
잘 티 안 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그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정보원 같은 게 바로 임 소장입니다. 야, 근데 KGB가 얼마나 악독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KGB는 무조건 미국한테는 이겨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독한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전 아나운서한테 갑자기 윤전 아나운서가 집에서 딱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윤전 아나운서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칼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죽인 건데 이거 누가 봐도 뻔하잖아. 넌 이제 사형. 근데 감옥에 딱 찾아가요. 너 KGB 활동하면은 내가 용서해줄게. 할래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KGB로 강제징용을. 아 잠깐 어떻게 0.1초 만에 넘어가요? 아니 나 죽는다잖아요. 얘도 저랑 비슷해요. 누구를 맞춰준다기보다는 누구나 대우해주는 거 좋아하지. 나도 아무도 이런 거 절대 싫어. 맞춰주고 있잖아요. 저 아니, 얼마나 맞춰? 내가 저 여기 앉아갖고 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맞춰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윤전 아나운서예요. 제일 좋아해 내가 아나운서. 실제로 KGB 그 조직원 내에는 여자 스파이도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보통 여자 스파이 하면 네, 뭐 굉장히 섹시하고. 마타리 생각나잖아요. 네. 마타리죠, 마타리 뭐. 뭐 미인계로 성공한. 그쵸. 근데 사실 첩보전에서 미인계는 성공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에서 이런 미인계는 미인계, 미남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 왜요? 이게 사랑이냐 국가적 신념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뭐 순간 혹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렇게 되지 근데 않아요. 미국 독립전쟁이라든가 1차 대전 보면은 예쁜 여자가 와서 내일 어디 공격해요? 그러면 나 참다한 내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주로 많이 당했던 게 이제 이태리군요. 사실 KGB의 전설적인 여자 간첩이 있었어요. 아이린이라고. 아이린 이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되게 이쁘죠 이름이. 근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캐나다가 영연방 국가였으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렇게 이민을 가서 이 여자가 주로 한 일이 뭐였냐? 기술자 포섭이에요. 주로 기술자를 포섭을 하는데 대단히 잔혹한 여자였거든요. 포섭을 해서 포섭이 되면 포섭을 하고 안 하면 그냥 즉결 처형을 해버려요. 근데 무려 이 여자가 13년 동안 캐나다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캐나다 방첩 당국이 이 여자를 못 잡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장소를 옮기고 증거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꼬리를 밟혀서 잡기 직전에 유일하게 쏘려는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캐나다 방첩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쉬쉬 숨겨요. 쉬쉬 숨겨다가 냉전 이후에 이게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직도 그 아이리안 여간첩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와. 미국의 CIA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탑 오브 탑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미국은 보면요, CIA도 있고 FBI도 맞아. 있잖아요. 이 둘의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맞아요. 멀더하고 스칼리 있으면 FBI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MI5, MI6가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FBI하고 CIA. 방지하는 게 FBI. FBI는 미국 내 모든 범죄 방첩 활동. CIA는 대외 활동. 간단하게 정리해 주네. 그러네요. 이 기자님이구나. 근데 우리가 FBI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FBI 하면 방금 허준 씨도 말씀하신 네. 뭐 스컬리 멀더, 엑스파일 리스크하고. 뭐 스칼리. 정말 헌칠한 요원들 네. 아니면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FBI 뭐 이렇게 등에 써 있고 뭐 FBI다 총대. 맞아요. 근데 FBI를 들어가기 위해선 최소한 학위가 2개가 필요해요. 예, 경제학이나 법학, 회계학 이런 것들. 왜냐하면 FBI가 수사하는 수사의 70%가 화이트 칼라 범죄예요. 그 다음에 기업 스파이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FBI를 생각하고 딱 가면 대부분 FBI 요원들이 이래요. 약간 머리 벗어주고 안경 쓴 다음에 이제 팔토시 끼고 권총은 심지어 안 찬 요원들도 많아요. 왜? 허리 아프니까 권총 빼서 서랍에 넣고서 그야말로 FBI가 하는 임무 중에 대부분이 서류에 산을 뒤져야 돼요. 범죄를 찾아내야 되니까. 아니 근데 MI5, MI6가 있듯이 그렇다면 FBI가 있고 FBI2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FBI가 방첩 활동과 대외 첩보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보기관이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FBI가 그런 부작용에 끊임없이 시달렸거든요. 바로 FBI의 창설자 에드가 후버 때문에 초대 국장을 하면서 네. 거의 종신 국장까지 아이고. 가요. 거의 48년 동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대단하네. 근데 에드가 후버가 FBI 국장을 하면서 주 임무가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하에 네. 모든 정치인 유력 인사의 치부까지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단히 정치적으로 사용해요. 정치하고 관련을 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도 견제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OSS가 나중에 CIA로 개편이 되는데 특히 케네디 시절에
CIA를 많이 키워주죠. 왜? FBI를 견제하려고. 견제하기 위해서. 요즘 영화나 또는 이렇게 인터넷상에는 CIA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아무데나 간섭하는 것처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날의 정보기관이라는 건 옛날에 같이 무슨 역정보 흘리고 이런 공작기관이라기보다는 분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CIA한테 자문을 했다는 게 공작 정치를 하겠다거나 뭔 조작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분석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와전이 되면서 세상 모든 것에 뭐 심지어는 뭐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도 뭐 개입됐다는 등 이제 끝도 없이 루머가 도는데 그렇게 도는 것 자체가 이제 정보기관이 어떻게 보면 너무 거대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코 이게 공작 정치의 거대는 아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음모론이 생기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음모론이 그렇죠. 생겨요. 음모론이 재밌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강하진 않다는 거. 제일 재밌어요. 모르는 얘기 추측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보기관이 조금씩 늘어나요. 뭐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NSA가 가장 뭐 많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고 네.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는 아직도 NSA에 대한 걸 좀 부정을 하는데 그 조직이라는 자체를. 또 하나 미국 국방성에는 DIA라고 있어요.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서 네네. 국방부 소속의 첩보 조직도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해군도 정보부가 또 따로 있고. 자기가 믿을 만한 정보를 또 필요로 그게 하니까. 영원한 딜레마예요.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뭔가 부작용이 생기고 그쵸. 흩어놓으면 이게 또 정보력이 막대한 약해지네. 예산이 뭐,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정보가 헷갈려가지고 맨날 왜 정보 듣고 놓쳤냐. 뭐 인간 사이가 그렇지 뭐 영원한 딜레마 속에 정반합입니다. 사는 거죠. 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또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근데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또 소련의 KGB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세계 정보기관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맞지. 이스라엘 정말 유명하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정말 그 첩보조직다운 첩보조직하면 모사드. 저는 모사드를 지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 세계 유태인이 있으니까. 정보 수집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또 하나 어떤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더군다나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졌는지 1979년 이전까지는 모사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창설 목적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대 모사드 국장이죠. 아세르 하렐 이때부터 이제 첩보 조직으로 개편이 되면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첩보 조직이 돼요. 모사드는 생긴 과정이 저 CIA나 KGB나 뭐 MI하고 좀 달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게 그 비밀 지하 조직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유태인들 탈출시키고 이게 모사드의 초기 멤버들이 되게 이제 그 독일이나 소련에서 거의 죽을 고비 넘겼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일단 자기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삼자 입장에서 보면 좀 도덕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은 그래요. 그래서 모사드는 웃기는 게 우방국 첩보도 막 훔쳐요. 전에 CIA도 물불을 안 가리네요. 네,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모사드가 영화로 잘 나오고 드라마로 잘 나오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분들은 이제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손자병법의 그 정보편이 용간이라 간첩 사용하는 법에서 맨 마지막 편인데 손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 하루에 1,000금이 드는데 이 100금이 아까워서 정보원한테 주는 100금이 아까워서 정보비를 아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사드도 처음 출발할 때는 이게 이런 종합첩보기관이 아니었어요. 그 이세르 하렐이라고 이 사람이 사실 실제로 모사드를 키운 사람인데 부임해서 갔더니 직원이 12명에 방은 3개밖에 없고 아이고 열악했고. 자기 비서는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아가고 거의 히스테리 상태였답니다. 하는 일도 중고 난방이었어요. 격리 책임자 어디 갔어 그랬더니 프랑스에 원조 받으러 갔대요. 무슨 원조 그랬더니 무슨 식량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전혀 아이가 온갖 일 다 하는 거야. 이게 돌아와가지고 프랑스한테도 200만 불의 식량 원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딴 거보다 내 비서 월급이나 해결해. 쉽게 말하면 조직의 정체성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한테 가서 손자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이 군인들은 정보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그래서 당장 예산 10배로 올리고 그때부터 키워나가는데 하여간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했고
그러면 영화에 안 나온 실제로 모사드가 좀 벌였던 작전이나 이런 건 없나요? 모사드가 실제로 많이 한 게 초기에 모사드가 주로 했던 게 나치 전범 색출이었어요. 아 그렇지. 전 세계, 이스라엘로서는 뉴트엔들로서는 가장 전 세계에 숨어 있는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래서 제거하거나 법정에 세우거나 심지어 많은 나치당이었던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프랑스 외인부대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걔네 잡으러 모사드 요원들이 또 외인부대를 들어가가지고 걔네 또 잡아가고. 사실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불법적으로 암살하고 암살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아돌프 아이만 사건인데 내가 볼 때 모사드가 비밀리에 죽인 것도 많은데 아이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활동한다는 것이라든가 또는 전범 추적한다는 상징성을 위해서 그 찾느라고 15년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 숨어있는 노인 다 된 사람을 체포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이거든요. 납치죠. 다른 나라에 납치한 불법으로 거죠. 납치해 와서 재판에 세웠어요. 그러니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말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이스라엘에 사형 선고가 없어요 원래. 법을 바꿔요.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사형, 예.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뭐 불법적인 폭력적인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나치 전범들이 벌인 그 끔찍한 학살들을 아는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전범이 해결이 안 된 또 나라가 있잖아요. 저쪽에 저 발밑 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 행동도 너무 많았고 요즘엔 또 비난도 받고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도 정보기관이 모사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사드는 사실 사고로 노출이 된 거고 지금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전 이후에 이제 첩보의 방향을 소련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웠던 중동 국가에 군사 지원하는 게 소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냉전 시절에 클렘린 광장에 있는 사람 절반은 모사드 요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워낙 많이 파견돼서. 예. 근데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정보기관 있잖아. 궁금한 거 보세요. 여러 가지 정보기관이 있는데 우리 항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하면 궁금한 거. 뭐예요? 어디가 제일 셀까? 그나저나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CIA가 소련의 정보를 캐내려고 이 도심에서 땅굴까지 팠다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또 스릴러 소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은 얘기인데 베를린 시내에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져 있을 때죠. 우연히 땅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저쪽 서베를린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GB에서 기자들 불러다가 봐라 이거 CIA가 이런 짓 한다. 그랬더니 대부분 서방 기자들은 안 믿었어요. 저놈들이 공작하는 거야. 무슨 땅굴을 파. 근데 그게 사실 CIA가 판 땅굴이 맞아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비사가 있는데 영국 정부 애들이 우리도 좀 같이 나누자. 그래서 같이 보자야. 네. 이게 반전의 연속인데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 그때는 타이프를 치잖아요. 이 타이프가 KGB였던 거예요. 네. 이야. 그래가지고 소름. 소련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땅굴을 알고 안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들도 써먹으려고 역정보 흘릴 수 있고. 역정보를 그럴 네. 때 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게 누가 당하고 누가 해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기서 이득을 얻은 건 딱 하나 있네. 뭐요? 저기 북쪽. 그렇게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땅굴을 파자. 땅굴은 세계에서 제일 잘 파. 나는 거기에 무슨 왕국을 건설해 놓은 것 같아. 베트남전 때 땅굴 파는 기술을 알려준 게 북한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걸 또 거길로 발전을 시켰네. 아무튼 스파이 세계는 이래요. 그 진짜 반전의 반전이 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실제 있었던 것들을 모티브로 하니까 이게 정말 와닿는구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맞아요. 군사 전문가 우리 이세환 기자님께서는 역사상 나는 이 사람을 최고의 스파이로 꼽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 전 주저하지 않고 리하르트 조르게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스파이. 스탈린의 007이라 불리는 세기의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 표면적인 직업은 기자였어요. 기자 느낌 있네요. 딱 기자- 봐도 저때 당시에 있어요. 기자 느낌. 예. 그러니까 일본 주재 특파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특파원이었는데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고요. 소련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땐 독일의 소련 침공을 날짜, 규모까지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때까지 독일은 내심 바란 게 있었어요.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길 바랬었어요. 그렇게 되면 소련군은 양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관심은 태평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르게가 그걸 정확히 포착을 해서 소련한테 알려주죠. 일본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절대 일본은 소련을 침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던 막대한 극동 부대가 독일과의 전쟁으로 대독일전에 투입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조르게가 기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스파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칼막스 비서였어요. 이야, 아, 깜짝아. 마르크스의 비서였으면 할 말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의 비서였는데 뭐. 하여간 일단 스파이는 타고난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력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소련이 처음부터 얘는 최고 스파이가 될 거다 해서 2, 3년 동안 타치하고 묻어놓는 거예요. 괜히 우리랑 접촉할 필요도 없고 뭐 정보 줄 어차피 필요도 전쟁할 없고 거니까. 가서 네가 기반 잡아라. 다재다능한 데다 공산주의였던 청년 조르게는 소련의 스파이로 발탁됐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스스로 첩보망을 구축했다. 철저한 나치스로 위장한 조르게는 일본으로 향했다. 독일의 신문 기자로 위장해 1급 군사 기밀들을 소련으로 빼돌린 조르게.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세기의 스파이였다. 독일에 가서 나치의 신임을 얻어갖고 특파원으로 가니까 네. 일본에서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네 우방이고 그렇죠. 소련의 적은 일본도 적이지만 독일도 적인데 독일 대사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친했어요. 그래서 독일 대사 정책 고문까지 했어요. 와, 당시 일본으로서는 조르게를 의심할 이유가 없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무전으로 치면 하루 왼종일 쳐야 되는 거예요. 보낸 정보량이 3만 페이지가 넘는데 일본에서도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무전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무전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겠다고 찾는데 도저히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일본 방첩대도 대단히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로 많은 어마어마한 정보라면 이거 분명 외교 관련 정보일 거다 싶어서 외무부에 가서 혹시 너희들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서 뭔가 눈치채고 미리 대비한 것 같은 거 없디 그랬더니 아 있다고. 그런 것들을 막 주는 거죠. 모두 모아놓고 관련 없는 사람 빼는 식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몇 명이 딱 남았는데 그게 조르게하고 조르게 일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잡히냐면은 조르게가 여성 편력이 굉장했거든요. 마지막 애인이 일본 첩의 공작원이었어요. 아, 역첩보에 증거, 그러니까 사실은 압축은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조르게도 눈치를 챘어요. 아 이거 들키겠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프로 첩보원인 게 그때 도망갔으면 살았는데 마지막 한 건은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도망 안 가고 마지막 한 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진중한 기습이에요. 이야, 출발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와, 그런데 그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 애인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진중한 정보 보내고 그날 아침에 그 여자가 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체포가 됩니다. 조르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외로 대접은 잘 받았대요. 44년까지 살려놨어요. 뭐 이렇게 심하게 이러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소련에다가 일본군이 포로 교환하자고 했어요. 근데 모른 척했죠. 집요하게 했더니 나중에 스탈린이 친필로 이렇게 편지가 왔대요. 나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어.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돼. 토사구팽이라는 말. 그래서 스파이의 운명이 원래 그래요. 44년 볼셰비키 혁명 기념일에 맞춰서 교수형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스파이도 발각되면 끝이에요.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치열한 정말 공방전. 사랑하고 비슷해. 그런 사랑 해보셨나 봐요.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 알고 봤더니 얘를 좋아하고 내가 얘를 별로 좋아하는데 얘가 나를 좋아하고. 슬픈 사랑만 많이 하셨나 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강해지기 위해선 정보력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많은 것들을 알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하나를 딱 컨택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요? 다음 주는 더 재밌답니다. 다음 이야기. 잔혹한 전쟁사 속에 숨어있는 황당하고 놀라운 전쟁들. 그 기이한 전쟁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끝난
38분이 걸렸어요. 전쟁 맞아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전쟁이. 정식 전쟁이었구나. 335년 전쟁이에요. 어? 335년이요? 아니 근데 제가 여지껏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게 이 겨울 전쟁은 정말 낭만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진짜 붙여야 될 이름은 북극 전쟁이에요. 핀란드에 썼던 모티 전술이에요. 하나씩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군 군단장 전부 다 병사들이요. 공식적으로 소련이 발표했던 것만 사망자 20만에 부상자 30만이에요. 세상에 유일한 4발 달린 해병. 그래서 결국 계급장까지 붙여줬어요. 와. 총알 날라오면 엎드리고 포탄 떨어지면 벙커로 뛰어들고 세계 100대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죠. 야. 그 괜히 기이한 전쟁사가 아니구나 오늘. 미국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첩보조 중에도 돈을 그렇게 퍼줬다고. 맨 처음에 영국이 했어요. 네. 심리전을 한다시고 우표 같은 데다가 독일 히틀러를 비방하는 그런 문구나 그림을 넣어서 이거를 독일 사람들이 계속 보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히틀러 얼굴을 해골로 표시. 도이치 마지막에는 이빨이. 리치. 예. 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은연중에 독일 사람들의 민심이 분열되지 않을까. 아 저걸 보고 민심이 분열되더라고요? 저걸 해요. 수백만 파운드를 들여서. 근데 쫄딱 망해요. 맞죠. 저걸 보고 왜 민심이 동해? 왜냐하면 전시에 누가 우표를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 접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 괜찮겠는데? 우리가 할게. 또 수백만 달러를 해서 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딱 한 가지 효과 있겠네요. 우표 수집가들은 참 좋아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이거 우표 수집가들은 이게 이거 지금 이 우표 수집가들한테 이게 천정부지로 가격에서 그러니까. 올랐어요. 와.